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저 작은 점처럼 보이는 빛들이 있죠. 그런데 그 빛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기후와 지형, 완전히 다른 역사를 가진 세계라고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곳은 얼음이 바위처럼 굳어 있고, 어떤 곳은 메탄 비가 바다를 채우고, 또 어떤 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를 두꺼운 얼음이 덮고 있을지도 모르는 세계 말입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토성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고리만 눈에 띄어서 그렇지, 그 주변을 도는 위성들은 하나하나가 따로 탐사선 한 대를 보내도 모자랄 만큼 개성이 강한 세계들이죠. 얼음으로 된 협곡, 한쪽은 수처럼 검고 반대쪽은 눈처럼 하얀 두 얼굴의 달, 행성보다 두꺼운 대기를 가진 달까지 마치 한 시스템 안에 여러 종류의 작은 행성을 모아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계들을 멀리서 점처럼만 보다가 보이저와 카시니 같은 탐사선 덕분에 비로소 표면의 흉터와 균열, 얼음 절벽과 호수의 윤곽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여도 과거에는 엄청나게 다이나믹했다는 점입니다. 고요한 얼음 평원 아래에 혹은 수십억 년 전의 초창기 시절에 거센 변화가 있었던 흔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생명을 찾는 과학자들이 이런 얼음달들을 유난히 사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태양빛이 약한 바깥 동네에서조차 내부의 열과 중력의 스트레칭 덕분에 액체 바다가 생길 수 있고, 그 바닷속 어딘가에는 지구와 전혀 다른 방식의 생명이 조용히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꽤 짜릿한 상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토성의 여러 위성들 중에서도 특히 이야깃거리가 많은 세계들만 골라 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얼음 절벽이 뒤엉킨 디오네, 반은 숫덩이 반은 눈덩이 같은 이아페투스, 산소가 희미하게 떠다니는 레아, 거대한 상처를 품은 테티스, 메탄 바다를 안고 있는 타이탄, 그리고 물기둥을 우주로 뿜어 올리는 엔셀라두스까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작은 세계들이 한꺼번에 등장할 예정이죠. 자, 이제 토성고리 사이를 지나 얼음달들 사이로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수는 없지만 카메라를 들고 그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하면서 한 세계씩 천천히 둘러보시죠. 먼저 토성의 얼음달 중 하나인 디오네부터 가보겠습니다. 디오네는 거대한 토성을 도는 위성들 가운데 지름이 약 1150km 정도 되는 비교적 작은 세계인데요. 미국 텍사스주의 가로 길이보다도 조금 더 짧은 정도라 생각하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크기는 작지만 이 달의 표면에는 얼음 절벽과 균열, 충돌 분화구가 뒤섞인 꽤 복잡한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그저 희미한 점에 가까웠습니다. 17세기 말 파리 관측소에서 일하던 조반니 카시니가 이 작은 점을 처음 기록했을 때만 해도 그가 본 것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빛의 흔적에 불과했죠. 그는 토성 주변을 돌던 여러 작은 점들을 거리 순서대로 정리해 단순히 토성의 네 번째 위성 정도로만 불렀습니다. 신화 속 이름을 얻게 되는 건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영국의 존 허셜이 토성의 위성들 이름을 그리스 신화 속 거인들 이름에서 따오자고 제안했고, 그때 비로소 디오네라는 이름이 굳어지게 됩니다. 신화 속 디오네는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여신으로, 어떤 전승에서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낳은 존재로도 등장하죠. 물과 얼음이 지배하는 이 작은 달에 꽤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보이저 1호가 토성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 디오네는 처음으로 점에서 세계로 바뀝니다. 우주선이 찍어보낸 흐릿한 사진 속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한쪽 반구에 몰려있는 거대한 충돌 분화구들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밝은 줄무늬 같은 구조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얼음 위에 누군가가 흰 분필로
여러 줄을 긋고 간 것처럼 보였죠. 처음에는 이 밝은 줄무늬들이 표면 위에 쌓인 얼음 가루나 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음 화산이 분출한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추정도 있었고요. 그러나 보이저가 너무 멀리서 단 한 번만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사진 해상도가 좋지 않아 구조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특이한 게 있다 정도만 확인한 셈이죠. 그래서 디오네는 한동안 수수께끼 많은 얼음따 정도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카시니 탐사선이 본격적으로 판을 뒤집습니다. 2004년 토성 궤도에 자리 잡은 카시니는 여러 차례 디오네에 바짝 다가갔고 때로는 약 100km 남짓한 거리까지 근접해 얼음 표면을 거의 정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때 찍힌 고해상도 사진들을 보니 예전의 밝은 줄무늬들은 실제로는 거대한 절벽과 골짜기, 즉 얼음 껍질이 갈라져 생긴 거대한 협곡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얼음 절벽들은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고 깊이는 몇 킬로미터가 되는 것도 있어서 얼음으로 된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팔라틴의 협곡이라 이름 붙은 구조는 디온의 표면을 가로질러 630km 가까이 뻗어 있고 다른 균열들도 여기저기에서 서로 교차하며 얼음 껍질이 심하게 잡아 뜯긴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게다가 어떤 균열은 기존 분화구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충돌 분화구가 먼저 생기고 그 위를 나중에 균열이 가로지른 것이라면 적어도 그 균열이 분화구보다 더 젊다는 뜻이거든요. 얼어붙은 얼음딸이라고 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는 내부에서 힘을 받아 껍질이 갈라질 만큼의 운동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완전히 멈춘 돌덩이가 아니라 한때는 몸부림치던 세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라짐을 만든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 가지 생각은 디온의 내부에 한동안 액체 상태의 물층이 존재했을 가능성입니다. 물은 얼 때 부피가 조금 늘어나죠. 만약 얼음 껍질 아래 깊은 곳에서 바닷물이 점점 얼어붙어 범위가 넓어졌다면 바깥 껍질은 밖으로 벌어지는 힘을 받게 되고 결국 얼음 껍질이 찢어져 큰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얼음이 어는 과정에서 병을 깨뜨려버리는 얼음병처럼요. 또 다른 가능성은 토성의 중력이 주는 조석 힘입니다. 디오네는 토성 주위를 공전하면서 항상 같은 얼굴을 토성 쪽으로 향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궤도가 아주 완벽한 원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내부가 살짝 늘어났다 줄어드는 일을 겪게 되죠. 이 과정에서 내부 얼음과 암석이 서로 문지르며 열이 만들어지고 그 열이 얼음 껍질을 약하게 만들어 균열이 나기 쉬운 상태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디오네가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인 엔셀라두스와 궁전 리듬을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엔셀라두스가 토성을 2바퀴 도는 동안 디오네는 한 바퀴만 도는 비율에 맞춰 묶여 있는데요. 이런 공명관계는 두 위성의 궤도 타원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덕분에 엔셀라두스는 지금도 내부가 뜨겁고 디오네는 과거에 한번 크게 요동친 후 서서히 식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엔셀라두스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훨씬 더 기묘한 외형을 가진 이아페투스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아페투스는 토성에서 꽤 멀리 떨어진 궤도를 도는 위성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거의 80일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토성 주변의 많은 위성들이 고리 근처를 빠르게 도는 것과 비교하면 외곽을 크게 도는 느릿한 파수꾼 같은 느낌이죠. 이 달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아페투스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앞서가는 쪽 반구는 숯가루를 덮어쓴 것처럼 새까맣고 궤도 뒤를 향한 반구는 신선한 눈처럼 하얗게 빛납니다. 어두운 쪽은 태양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아 아스팔트 도로나 석탄가루에 비견될 정도이고 밝은 쪽은 반사율이 절반을 훌쩍 넘는 눈밭 수준이라
한 세계 안에 밤과 낮을 붙여놓은 것 같은 대비를 보여주죠. 17세기의 카시니는 이아페투스를 처음 관측했을 때부터 이런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토성의 한쪽 폭에 있을 때는 잘 보이던 이 위성이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갑자기 너무 어두워져서 당시의 망원경으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던 겁니다. 그는 이 위성이 항상 같은 쪽 얼굴을 토성 쪽으로 고정한 채 돌고 있고 그 두 반구의 밝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등장과 퇴장이 반복된다는 추론을 내놓았죠. 시대를 생각하면 상당히 대담한 통찰이었습니다. 보이저와 카시니가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 극단적인 색 대비뿐 아니라 이아페투스의 또 다른 괴짜 특징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적도를 따라 둘러선 거대한 산등성이입니다. 거의 1600km에 이르는 길이로 달의 허리를 한 바퀴 가까이 감싸고 있는 이 산맥은 높이가 20km를 넘는 곳도 있어서 높이만 따지면 에베레스트를 훨씬 웃돌죠. 게다가 적도에 거의 맞춰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산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아페투스가 아주 젊을 때 훨씬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가 점점 회전이 느려지는 과정에서 적도 부분이 부풀어 올랐고 이후 냉각과 수축이 진행되면서 그 살집이 주저앉아 적도에 재처럼 쌓인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한때 하루가 몇 시간밖에 안 되던 시절이 있었고 그 흔적이 지금도 얼음 산맥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해석이죠. 다른 부류의 과학자들은 이아페투스 주변에 한때 작은 골이나 작은 위성이 있었고 그것이 서서히 붕괴되며 적도를 따라 떨어져 쌓였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마치 작은 토성고리를 몸에 두르고 있다가 고리가 무너져 표면으로 눈처럼 내려앉아 산맥을 만들었다는 그림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산맥은 천천히 쌓인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른 시기 한 번의 큰 사건 또는 짧은 기간의 격렬한 과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죠. 이아페투스의 검은 반구를 덮고 있는 물질도 꽤 흥미롭습니다. 분석 결과 이 어두운 물질은 유기물과 탄소 성분이 섞인 미세한 먼지가 얼음 위에 얇게 깔려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충돌 분화구가 생기면서 깊은 곳에 밝은 얼음이 튀어나온 자리는 흰색이 드러나고 위에 덮인 어두운 층은 두께가 수십 센티미터에서 1미터 남짓으로 추정됩니다. 즉, 달 자체가 까만 것이 아니라 얇은 먼지 코팅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뜻이죠. 먼지는 어디서 왔느냐? 유력한 후보는 토성 바깥쪽을 거꾸로 도는 불규칙 위성들, 특히 포에베에서 떨어져 나온 먼지입니다. 이 불규칙 위성들은 역방향으로 느슨하게 돌면서 충돌을 자주 겪고 그 충격으로 튀어나온 어두운 파편들이 토성 둘레에 아주 희미한 거대한 먼지띠를 형성합니다. 이 먼지들은 태양빛에 밀리고 중력에 이끌리며 서서히 안쪽으로 떨어져 들어오고 정방향으로 도는 이아페투스의 앞면이 그 먼지를 마치 벌레를 들이받는 자동차 앞유리처럼 받아낸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한번 어두운 물질이 쌓이기 시작하면 열적 효과까지 더해져 과정이 가속됩니다. 어두운 곳은 빛을 잘 흡수해 조금 더 따뜻해지고 그 덕분에 표면의 얼음이 아주 조금 더 잘 승화하여 사라집니다. 얼음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더 많은 먼지가 농축되어 남고 거기가 더 어두워지며 또 더 뜨거워지는 순환이 일어나죠. 반대로 원래 밝았던 지역은 더 차갑게 유지되어 얼음이 더 잘 유지되면서 더욱 하얗게 변합니다. 수천만 년, 수억 년을 반복하면 지금처럼 강렬한 흑백 대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디오네와 이아페투스만 봐도 토성 주변의 위성들이 얼마나 각자 다른 사연을 품고 있는지 느껴지실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덜 유명하지만 역시 흥미로운 레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레아는 토성 위성들 중 크기로는 두 번째로 큰 달로 지름은 약 1560km 정도 됩니다. 지구의 달과 비교하면 절반 조금 넘는 크기라 만약 지구 옆에 가져다 놓으면 유럽 몇 나라를 가로지른 정도의 폭으로 보일 겁니다. 레아의 표면은 멀리서 보면 매우 밝고 흰색에 가깝습니다. 반사율이 0.7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
태양빛의 70% 이상을 다시 우주로 튕겨보낼 정도죠. 그만큼 표면은 두껍게 얼어붙은 물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그 위에는 크고 작은 충돌 분화구가 빽빽하게 박혀 있어 얼음으로 된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보입니다. 어떤 분화구는 지름이 480km를 조금 넘을 정도로 커서 달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예전 보이저 탐사선이 처음 찍은 사진에서는 레아 표면에 이상하게 밝은 줄무드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흰 실로 표면을 꿰맨 듯한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이 줄무늬가 단순히 밝은 설이나 얼음가루가 쌓여 있는 것이라 여겨졌지만 카시니가 더 가까이서 찍은 고해상도 사진을 보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곳에서 얼음 껍질이 갈라지며 높이 수백 맴에 이르는 절벽과 단층들이 이어진 구조였던 겁니다. 이 절벽들은 과거 레아 내부가 완전히 조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얼음으로 된 지각이 어느 시점에 잡아당겨지거나 밀려나면서 크게 갈라졌고 그 틈 사이가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는 레아를 단순히 얼음이 굳어버린 돌덩이가 아니라 적어도 한 번은 내부에서 힘을 받은 적이 있는 작은 얼음 행성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카시니는 레아 주변에서 아주 희미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엷은 기체층의 존재까지 감지했습니다. 물론 대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희박해 지상에서는 진공에 가까운 수준입니다만 얼음 표면이 토성의 자기장 입자에 얻어맞으면서 물 분자가 쪼개져 산소가 조금씩 튀어나오고 표면에 묻어있던 유기물이 산화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니 작은 얼음딸 하나도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테티스로 가보겠습니다. 테티스는 토성의 5번째로 큰 위성으로 지름은 약 1060km 남짓에 불과하지만 밀도를 보면 거의 순수한 얼음덩이에 가깝습니다. 평균 밀도가 물보다 조금 작은 약 0.94 극해 센곰센미터 정도라서 이론적으로는 거대한 바다에 띄우면 둥둥 떠 있을 수도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죠. 내부의 암석 성분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비율로 보면 2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티스 표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달의 한쪽 부위를 통째로 움푹 파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충돌 분지 오디세우스이고 다른 하나는 달을 거의 반 바퀴 이상 둘러싸는 거대한 균열대 이타카카스마입니다. 이 균열대는 길이가 2000km에 이르고 폭은 100km 남짓, 깊이는 5km 정도로 추정되니 달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전체 몸통이 찢어진 수준이죠.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균열이 테티스 내부에서 일어난 부풀어 오름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테티스 내부에 한때 액체 상태의 물층이나 반쯤 녹은 얼음층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얼어붙으면서 부피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바깥의 단단한 얼음 껍질은 바깥으로 늘어나는 내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긴장에 못 이겨 한꺼번에 갈라져 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타카카스마는 그때 생긴 전 행성 규모의 찢어진 흔적일 가능성이 크죠. 오디세우스 분지는 외부에서 날아온 어마어마한 충돌체가 남긴 상처입니다. 지름이 450km를 넘는 이 분지는 테티스 전체 지름의 거의 40%에 해당하니 지구에 비유하면 한 대륙을 통째로 후벼판 수준이라 보셔도 됩니다. 현재의 단단한 얼음 상태였다면 이런 충돌은 달을 산산조각 냈을지도 모르지만 충돌 당시에는 내부가 어느 정도 물렁하거나 부분적으로 여전히 따뜻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내부로 흡수 분산되며 달이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거대한 분지는 점성이 있는 얼음의 흐름 때문에 점차 눌리고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깊고 가파른 벽을 가진 분지였다가 수억 년에 걸쳐 얼음이 아주 느리게 흘러내리면서 가장자리와 중앙 봉우리가 낮아지고 평평해진 것이죠. 이 과정을 점성 이완이라고 부르는데 테티스의 열 상태와 얼음의 성질을 추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얼음도 시간과 온도에 따라 조금은 흘러내리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테티스 표면에는 또 하나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팩맨 모양의 온도 분포입니다. 카시니가 적외선 관측으로 낮과 밤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니 어떤 영역은 낮에도 덜 데워지고 밤에도 덜 식는, 즉 열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내보내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 영역을 도표로 나타내보니 동그란 달의 한쪽이 게임 속 팩맨이 입을 벌린 모양처럼 보였다 해서 과학자들이 장난스럽게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이 팩맨 모양은 토성의 고리에서 날아오는 미세 얼음 알갱이와 토성 자기장 속에 갇힌 고에너지 입자들이 테티스 표면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때려 만든 결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궤도 진행 방향을 향한 반구는 엔셀라두스로부터 뿜어져 나온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더 자주 부딪혀 표면이 더 하얗고 고운 입자로 덮여 있어 빛을 잘 반사하고,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고에너지 입자에 시달리며 얼음이 더 거칠고 약간 어두워진다는 식이죠. 이런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온도 지도에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토성 위성들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주인공 중 하나인 타이탄으로 시선을 옮겨볼 차례입니다. 타이탄은 크기만 놓고 보면 토성의 모든 위성 중 압도적인 1등일 뿐 아니라 태양계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지름은 지구 달보다 약 50% 정도 크고 전체 질량은 약 80%가량 더 무겁습니다. 크기만 보면 수성보다 살짝 작을 뿐이라 행성급 위성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죠. 무엇보다 타이탄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두꺼운 대기입니다. 이 달은 표면 위에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대기를 두르고 있는데, 지표면의 압력은 지구 해수면보다 약 45% 정도 높습니다. 게다가 대기의 총 질량은 지구 대기보다 약 2배 정도 많아서 작은 몸집에 비해 유난히 두꺼운 담요를 두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표면은 보이지 않고 주황빛 안개가 둥글게만 비칩니다. 타이탄의 온도는 평균 대기 180도 안팎이라 물은 완전히 돌덩이 같은 얼음으로 굳어 있습니다. 대신 이 온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 하나 있죠. 바로 메탄입니다. 메탄은 이 온도와 압력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탄에서는 물 대신 메탄과 에탄 같은 탄화수소가 증발하고 구름을 만들고 비가 되어 떨어지고 강을 이루고 호수와 바다를 채우는 순환을 담당합니다. 일종의 메탄 기후 시스템이 작동하는 셈입니다. 카시니와 함께 보내진 호이헨스 착륙선은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를 실제로 통과해본 첫 인공물체였습니다. 낙하산을 펴고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내려오면서 찍은 사진에는 안개 너머로 나뭇가지처럼 갈라진 협곡과 강줄기, 부드럽게 침식된 구름 지형이 드러났습니다. 착륙 직후 촬영된 표면 사진을 보면 둥글게 마모된 자갈처럼 생긴 얼음 덩어리들이 넓게 깔려 있고 마치 말라붙은 호수 바닥이나 하천 바닥 위에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죠. 궤도에서 레이더와 적외선으로 관측한 결과 타이탄의 극지방에는 실제로 넓은 메탄, 에탄 바다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남극 근처의 온타리오 라쿠스는 지구 온타리오호보다 약 20% 정도 작은 면적을 지니고 있고, 북극 근처의 크라켄 마레는 약 4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바다로 추정됩니다. 일부 깊은 곳은 수심이 150m를 훌쩍 넘는 것으로 보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바다들이 대부분 한쪽 극지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관측 기간 동안 타이탄의 계절이 조금씩 바뀌면서 어떤 지역에서 어제까지 건조했던 평원이 1년 뒤 사진에서는 어두운 반사 특성을 보이며 얕은 호수처럼 변해 있는 장면도 발견되었습니다. 메탄비가 내리고 웅덩이와 호수가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발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물 순환과 비슷하지만 쓰이는 액체와 온도, 시간 척도가 모두 다른 또 하나의 기상 시스템이죠. 타이탄 내부도 흥미롭습니다. 전체 밀도와 중력 측정 결과를 종합하면 타이탄 내부는 대략 절반 정도는 얼음,
절반 정도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물과 암모니아가 섞인 액체층, 즉 거대한 내부 바다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시니가 포착한 타이탄 표면의 미묘한 회전 변화와 낮은 주파수 전파 반사 특성은 이 액체층이 껍질과 중심부 사이에서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탄이 아니라 물로 된 바다를 숨기고 있는 위성 엔셀라두스로 가보겠습니다. 엔셀라두스는 지름이 500km가 조금 안 되는 작은 달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위성들과 비교해도 아주 왜소한 편이지만 표면은 신선한 눈을 덮어놓은 것처럼 눈부시게 밝고 반사율은 0.8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거의 대부분 튕겨내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슈 200도 근처까지 떨어질 정도로 차갑죠. 그런데 이 작은 얼음공은 남극 부근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 껍질에 길게 난 균열들, 이른바 호랑이 줄무늬라 불리는 골짜기 사이에서 물과 얼음이 섞인 분출 기둥이 시속 2000km가 넘는 속도로 휘지 않고 우주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카시니는 이 분출 기둥을 여러 번 통과하며 그 속에 담긴 입자와 기체를 직접 측정할 수 있었죠. 측정 결과 이 분출물에는 단순한 물 분자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질소, 단순 유기 분자, 그리고 일부 분석에서는 아미노산 계열 물질의 단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토성 주변의 이골이라 불리는 옅은 얼음고리는 상당 부분 이 분출 기둥에서 뿜어져 나온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달 하나가 토성의 거대한 고리를 리피해주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많은 물이 올라오려면 얼음 껍질 아래에는 상당한 양의 액체물이 있어야 합니다. 중력 측정과 표면의 요철 분석을 토대로 한 모델링에 따르면 엔셀라두스에는 얼음 껍질 아래 약 30에서 40km 깊이에 전 행성을 두르는 물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아래 가장 안쪽은 암석으로 된 중심부가 자리 잡고 있고 토성의 중력에 의해 달이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면서 중심부와 바다 사이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환경은 지구의 심해 열수 분출공 주변과 어느 정도 비슷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암석과 물이 고온에서 만나는 경계에서는 화학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유기 분자가 만들어지거나 에너지 공급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에서는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이런 심열수 분출공 주변에서 놀랄 만큼 다양한 생태계가 발견되었죠. 그렇다면 엔셀라두스의 바다에도 아주 단순한 형태이기는 하겠지만 생명이 존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엔셀라두스의 바다가 실제로 얼마나 깊고 얼음 껍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남극과 북극의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등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남극 쪽 표면이 북극보다 훨씬 젊다는 증거는 분명합니다. 남극 부근에는 충돌 분화구가 거의 없고 대신 겹겹이 포개진 균열과 접시형들이 가득합니다. 반면 북반구는 훨씬 오래된 크고 작은 분화구들이 보이고 얼음 표면도 상대적으로 거칠게 남아있죠. 카시니는 여러 차례 엔셀라두스 남극 상공을 낮게 스쳐 지나가며 얼음 기둥 속을 통과해 샘플을 측정하고 표면의 열 분포를 정밀하게 재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호랑이 줄무늬 균열의 가장자리에서는 주변보다 수도 안 되는 온도 차이지만 약간 더 따뜻한 열 신호가 잡혔고 균열 바로 아래에서 분출 기둥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얼음 껍질이 완전히 굳어 봉인된 것이 아니라 바닷물과 얇게 연결된 통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카시니 호이햄스 탐사선입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3년에 걸쳐 토성 궤도를 돌며 수많은 위성들을 촬영하고 중력을 재고 고리 구조를 살피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디오네, 이아페투스, 레아, 테티스, 타이탄, 엔셀라두스를 한 번씩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었죠. 한번 스쳐 지나간 보이저 시대와 달리 오랜 친구처럼 곁을 맴도는 탐사선이 생긴 덕분에 우리는 토성 주변 세계들을 시간에 따른 변화까지 포함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시니의 마지막 임무는 토성 대기 속으로 스스로 몸을 던져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토성 위성들 중 숨겨진 바다를 가진 세계에 미생물이라도 옮겨 붙는 일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죠. 탐사선이 남긴 자료는 아직도 분석이 계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단서와 질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얼음달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흥미로운데 왜 아직 후속 탐사선이 없을까라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타이탄의 바다 위를 나는 드론을 보내거나 엔셀라두스의 얼음 기둥을 다시 통과하며 훨씬 정밀한 샘플을 분석하는 탐사선을 띄우게 되겠죠. 디오네와 레아, 테티스처럼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는 달들도 내부 구조와 과거의 열 역사를 더 정확히 재구성해줄 우주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묶어보면 태양계 바깥쪽이 결코 죽어있는 얼음 동네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와 물질을 순환시키는 역동적인 마당이라는 사실을 더욱 또렷하게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카시니와 이전 탐사선들이 남긴 사진과 수치를 곱씹으며 상상력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상은 늘 다음 탐사의 출발점이 되어왔죠. 언젠가 실제 탐사선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와 우리의 상상을 수정하고 확장해 줄 때까지 얼음 달들 사이를 떠도는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여러 번 다시 여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세계들이 그 조용한 얼음 표면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